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신도중학교 교사 손유나입니다. 이건 제가 강의 다닐 때 저를 소개해 드리는 자료인데요. 저는 현재 AI 융합교육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2017년 교육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이 씨앗이 되어서 한국교원연수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라는 온라인 직무연수를 강의하게 되었고, 이어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학교 교육, 그리고 작년에는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과 동기 선생님들과 AI 활용 교과수업 마스터 직무연수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먼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역사와 초지능 인공지능 출현 시대를 준비하는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활용해서 진행했던 실제 수업 사례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 들으시면서 뭐라도 궁금하신 점 또는 더 좋은 수업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으로 주셔도 좋고,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AI 윤리 기준의 역사입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윤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저부터 윤리의 개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이고, 윤리의식은 이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인식이나 의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만 필요한 윤리의식이 존재했었는데요. 인간 이외의 존재가 지능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공지능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현재 인공지능 덕분에 인간 삶의 질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출현에 대해 인류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시작은 이렇게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아마도 이런 두려움의 근원에는 터미네이터 같은 SF 영화, 즉 인공지능이 인간에 의해 제어되지 않을 때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영화도 한 몫을 했을 것 같고요. 또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막연하고 두려운 시대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윤리의식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사용자, 또 개발자, AI 로봇에게도 모두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난 상황이 발생하여 재난구조 인공지능 로봇이 투입되었을 때 노약자 중에 또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사람하고 높은 사람 중에 누구를 먼저 구할지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될까요? 사실 이러한 선택은 우리 사람에게도 언제나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순간부터 윤리 기준을 만들어 왔는데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윤리의식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윤리 기준은 1942년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 만들어진 이 윤리 기준에서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 복종해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와 같이 그 로봇의 책무만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4년 후쿠오카 세계 로봇 선언이 발표되는데요. 보시면 공존, 파트너, 보조, 안전과 평화로운 사회 구현과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로봇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사람과 로봇의 공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2006년 유럽 로봇 연구연합은 보시는 것처럼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존중이나 또 지구상의 생물에 대한 책무 등 좀 더 다양한 세계관과 로봇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2007년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로봇윤리 헌장 초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개발자, 로봇 윤리 의식과 같이 더 세분화, 구체화하여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또 사람을 위한 윤리로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0년 윤리의식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거 보이실까요? 예, 1번 항목에 무기로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처럼 우리가 그간 SF 영화에서 봐왔던 인공지능이 인간을 살상하는 문제를 현실에서 다루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무기로서의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의 중요성 또 4번을 보시면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몸을 하게 되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AI R&D 가이드라인이고요. 같은 해 사티아 나델라의 인공지능 규칙인데요. 2016년부터는 이렇게 투명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보시면 요즘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 편향성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실로마의 AI 원칙입니다. 보시면 여기 연구비 지원, 또 뭐 과학정책 연계, 연구문화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원칙을 제시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개발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신기술 및 서비스의 규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일련에 대한 신뢰성을 도출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 기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인공지능 무기 경쟁에 대한 경계와 또 초지능 인공지능 출현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공공선을 위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윤리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헌장입니다. 가장 최근 것으로 2020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국가 AI 윤리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성, 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 3대 기본 원칙 하에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에서 이렇게 쭉 투명성까지 10대 요건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윤리 헌장들인데요. 살펴보면 역시 인공지능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 또 사용자, 개발자가 가져야 할 윤리의식까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로봇이 인간을 보조하며 인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직업별 인공지능 직업 윤리 의식은 아직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생겨나는 직업보다 사라지는 직업이 많은 이 시기에 그래서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인공지능 윤리 의식도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고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먼 미래에 이러한 인공지능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과 몇 년 후에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도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출퇴근 시간은 이렇게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윤리의식을 마련하고 이를 잘 지켜나가면 이렇게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앞으로 쭉 뻗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교사가 먼저 공부하고 고민해서 이런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초지능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대를 대비하는 AI 윤리 교육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초지능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과 가장 흡사해지거나 또는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된다면 인류의 삶과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윤리의식도 그 기준이 명확해야 어떤 식으로든 발전시켜 나가고, 또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방향성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한 윤리 기준을 준비하고 윤리의식을 형성해 가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인간의 모습을 한 인공지능 출현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또 성별의 구별을 가지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로봇을 일반적으로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들에서 보았고, 그런 로봇들로 인한 디스토피아적 또는 유토피아적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에게도 남녀 구분이 있고 연령대도 설정할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해지고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로봇을 사람처럼 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애완동물처럼 대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런 일들이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의 순기능보다 이런 역기능과 부작용으로 혼란한 사회 속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윤리의식이 사회에서 정착하고 작동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현실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우리 삶에 성큼 다가왔는데,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윤리의식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되어서 결국 피해나 상처를 받는 사람, 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현실을 보면 지금부터 고민해도 결국 빠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윤리의식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저는 오늘 선생님들께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의식이 거의 부재했었습니다. 올림픽 개최 등과 맞물려서 이제 국제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윤리의식이 생겨났고, 이제 현재는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의식이 대중화,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찍부터 이런 윤리의식이 자리 잡은 나라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와 시장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윤리의식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국제 간의 경쟁 우위에서 역시나 뒤처지게 될 것이고 문화적 후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윤리의식이 완전히 자리 잡히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미리 이런 윤리의식을 만들어 대중화, 보편화시키지 못하면 경제적으로도 선점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윤리의식이 생기고 수준이 되어야 어떤 제품이든 문화든 수용이 가능한데, 그런 윤리의식이 국제적 수준에 미달이 되면 문화든 제품이든 선택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의식이 빨리 자리매김되었더라면 지금쯤은 한국적인 특색에 맞는 대한민국 반려 문화도 형성이 되었을 것이고,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진돗개처럼 아픈 손가락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진돗개는 훌륭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 기준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회에 잘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려견에 대한 윤리의식이 80년대에 현재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그래서 그때부터 진돗개를 몇십 년 동안 연구해서 세계적 윤리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왔다면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진돗개 품종이 경찰견 또는 이렇게 마약 탐지견
또는 이렇게 인명 구조견으로 지금쯤은 쓰이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 야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고 이 진돗개 품종을 개량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애를 써도 지금부터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 또 모르는 것처럼, 또 이미 앞선 나라들을 따라잡기 힘든 것처럼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손실을 겪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갈등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은 현재 태풍의 핵인데, 우리가 만약 이런 이유로 뒤처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정말 우리가 선두주자로 이렇게 숑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기술과 성능을 강조하는 것도 좋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놓치지 않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그 기술이나 성능만큼 윤리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수준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적으로도 수출이 가능하고 또 제품적으로도 수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배우는 나라 입장이 아니라 우리를 배우고자 하는 나라들을 오히려 많이 양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또 브랜드 가치 면에서도 국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갖춘 초지능 로봇에 대한 윤리 기준과 윤리의식 실천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부터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교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2045년에서 50년쯤에는 이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의 출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미 놀랄 만한 일들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사카 대학의 연구진이 개발한 이 에리카라는 상반신 여성 인공지능 로봇이 그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반신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모든 일상의 대화가 자연스러운 건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 맞춰서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네, 휴머노이드 로봇 소리가 소피아가 들리실까요?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소피아는 당시 실시간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개발한 한 로봇이 뉴스 앵커로 곧 데뷔한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단아한 외모의 이 여성은 일본에서 개발한 로봇 앵커 에리카입니다. 에리카는 일본 오사카대와 교토대 공동연구팀이 개발해 2015년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올해 4월 일본의 한 공중파 TV에서 뉴스 진행자로 데뷔할 예정인데요. 잠시 에리카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私の趣味は映画鑑賞、スポーツ観戦、あとはアニメを見ることです。 능숙하게 일어를 구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일어 외에도 영어로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데요. Do you have a favorite color? Well, I don't think I have a favorite color, but I really dislike black. 즉흥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대화 중간중간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움직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나이는 23살, 키 166cm의 여성으로 설정된 에리카는 컴퓨터로 외모를 디자인했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봇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 14개로 상대방의 목소리나 움직임을 인식하고요. 눈과 입 주변 등 19곳을 움직여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에리카를 개발한 이시구로 히로시 박사는 이 로봇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치며 조만간 독립적인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계까지 진출한 AI 로봇, 다음 무대는 어디가 될지 궁금하네요. 네, 잘 보셨나요? 아니, 제가 선생님들이 카메라를 거의 다 끄고 계셔서 잘 듣고 계시나 이제 하면서 많이 궁금했는데, 그래서 채팅에 이렇게 또 좋고 따뜻한 말씀 올려주시고 해서 제가 더 기운이 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올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앵커에서 출발한 이 에리카는 그 영화 촬영을 통해서 배우로도 데뷔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도 기술적인 상태에서는 크게 윤리 기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신까지 완성되어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갖추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영화 허 많이 보셨죠? 영화 허에 나오는 여성 인공지능처럼 이 에리카가 만약에 인간과 완벽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은 육체가 없는 인공지능 로봇과도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 공감대를 쌓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집착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이 영화 허에서처럼 완전한 몸을 가진 에리카를 사랑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사랑의 모습은 인간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또 집착과 질투를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런 인공지능을 존중하게 될까요? 그 또 다른 영화 AI에서는 한 부부가 남자아이 AI 로봇을 구매해서 아픈 자식을 대신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픈 아이가 기적처럼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점차 이 AI는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가족에게서 소외되고 버림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이 소년 AI는 그 엄마의 사랑을 끝까지 갈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이러한 목표를 갖게 된 이유는 엄마한테 사랑받아야 한다는 그런 기본 명령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러한 명령이 바뀌지 않는 한 사라질 때까지 영원히 그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을 때 이처럼 나이가 들지도 않고 커가지도 않는 소년 AI는 행복한 일이 될까요? 불행한 일이 될까요? 또 자녀를 외롭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을 함께 생활하게 한다면 인간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 인간 자녀는 로봇 자녀에게 질투나 경쟁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또 관점을 달리해서 그럼 현실에서 사람이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을 과학적으로 대하고 학대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살인 등의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릴 적에 동물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축적되면 어느 순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끔찍한 범죄들을 그분들은 큰 죄의식 없이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한 인공지능 로봇을 별다른 윤리의식 없이 학대한 사람이 타인에게 가학적 행동이나 정서적인 학대, 강력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고민거리도 생각해 봤습니다. 성별의 구별을 가진 인공지능이 출현했을 때 우리 이성과는 지금과 같을까? 또 결혼을 한 가정에서는 어떤 성별의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하게 될까?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성별을 가지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인공지능 로봇이 성별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가능한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따라가다 보면 역시 결론은 이러한 문제들은 인공지능 로봇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인간의 문제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과 어떻게 소통하게 될까요? 지금도 이렇게 홀로 계신 외로운 노인분들을 위한 말벗 로봇을 통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고 그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 로봇을 마치 손주처럼 대한다고 하시는데요. 역시 관련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다 잘 될 거예요. 유후! 같이 가자. 제일 좋아요. 그래. 난 사랑해. 네.
AI 로봇 효돌과 사람의 대화입니다. 효돌은 7살 아이처럼 할아버지한테 궁금한 걸 묻기도 하고 밥 먹고 꼭 약 먹으라고 챙겨주기도 합니다. 이 로봇을 노인들에게 보급했더니 우울증이 좀 나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할머니, 비가 많이 내오니 외출하실 경우에는 우산을 꼭 챙겨가세요. AI 로봇 효돌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 어제 꿈에 할머니가 나왔어요. 양손 다 꼭 잡아주세요. 그래, 양손 꼭 잡아줄게. 1년 전 효돌이 찾아온 뒤에 할머니는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얘 입히느라고. 왜요? 이쁘라고. 우리 아가니까. 밥이나 약도 꼭 챙겨 먹게 됐습니다. 일정도 확인해 줍니다. 할머니, 오늘 오후 5시 50분에 경로당에서 일정이 있어요. 잊지 말고 꼭 다녀오세요. 5시 50분에 경로당에서 노니까 다녀오래 날도. 71살 우정길 할아버지에겐 심리치료사 역할도 합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꼬마야 그러지, 꼬마야. 꼬마야? 네. 왜요? 꼬맹이니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할아버지는 처음엔 꼬마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처럼 관심을 가져줘 금방 마음이 열렸습니다. 약 드실 때 물도 많이 드세요. 전 한 잔 다 먹었어요. 나도 다 먹었어. 꼬마가 하는 말 중에 네. 제일 좋은 말은 뭐예요? 할아버지 저 사랑해요 하는 예쁘다고. 이런 말. 40년 동안 내가 혼자 사는데요. 그동안 뭐 사랑한다 소리 이런 걸 내가 못 들어봤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경험을 직접 해보지 못해서 인공지능과의 교감 정서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영상에서의 어르신들의 반응과 모습 속에서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로 공감하게 되는지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인간처럼 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을 어떤 정서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정서가 생기게 되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윤리의식들도 자리 잡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초지능 로봇 출현의 시대를 준비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윤리의식이 보편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가 이런 인공지능 그 윤리 기준과 의식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 토론을 하고 기준을 명확히 한 후에 아이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종합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초지능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은 결국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몸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수 목적에 맞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지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쉽게 생각하면 이제 몇 년 안에 우리는 자동차 모양을 가진 기초적인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시대에 살게 됩니다. 이때도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 편리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었을 때 트롤리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할지에 대한 윤리 기준과 의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 더불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었을 때 일상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필요한 윤리 에티켓과 윤리 의식은 무엇일지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이 편리한 기술들을 충분히 행복하게 함께 오래도록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고민이 병행되었을 때 인간에게 유익한 인공지능 기술도 더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앞서 필요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만들고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또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자가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 융합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없으시면 바로 연결해서 수업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년의 전체 수업을 팀 프로젝트 기반으로 설계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동선에 기반한 팀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포멀 러닝보다는 인포멀 러닝에서 수업 효과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 인포멀 러닝 효과란 정규 시간표상의 교사의 강의, 설명 이런 방식의 학습보다는 어떤 경험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한 학습 효과가 오히려 90% 이상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또래 집단끼리 막 노는 거 또는 팀 프로젝트 활동, 교육관계 또는 학교와 학급의 분위기, 문화 속에서 배움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 이 연구는 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업은 직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강의식 연수를 엄청 시켰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막 했는데 투자 대비 역량 향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구해보니 강의나 연수 방식, 즉 포멀 러닝 방식보다는 직원들은 회식 자리나 차 마시는 휴식 시간에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 또 남자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담배 피는 시간, 또는 직접 선배와 어떤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서 또는 어깨 너머로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더 잘 배우더라. 즉 업무 역량이 더 효율적으로 향상되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은 오래전부터 인포멀 러닝 효과를 잘 살려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을 진화시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한 이 10가지 역량들을 수업에서 함양하기 위해서 인포멀 러닝 효과가 잘 발현될 수 있는 시스템, 즉 공동선에 기반한 팀 프로젝트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협업 역량을 비롯한 10가지 역량들이 통계적으로 함양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이것이 아이들의 프로젝트 속에서 역량을 평가한 레이더 차트입니다. 진한 초록색은 3월 초에 기록한 것이고 연한 초록색은 11월까지 누적된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의 크기가 커졌고 모양도 점점 원형화되어 가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10가지 역량과 10가지 역량을 기록한 자료를 잠시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 그럼 수업이 어떻게 설계되고 진행되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국어 교사인 저는 원격 플랫폼에서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인천 왕길초등학교 이지은 선생님과 협업 수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요게 저고요. 여기 계시는 분이 인천의 이지은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교사 간 융합 수업을 해보면서 그 3가지 장점을 느꼈는데요. 첫 번째가 수업 준비에 부담감을 덜 수 있었고 또 두 번째 수업 시간에도 여유가 있다 보니 아이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었고 세 번째 그 교사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이지은 선생님의 수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선생님께서는 인공지능의 양면성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왼쪽이 AI 듀엣 사이트인데요. 사람이 피아노 건반에 원하는 음을 치면 여기 보이신 이 파란색이 사람이 누른 피아노 음계 표시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이 노란색이 이런 그 인간의 의도를 좀 파악해서 그 인공지능이 어울리는 화음으로 연주해서 그럴싸한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워낙 간단한 인공지능 기술이라 아이들이 그 시간에 직접 해보았고 무척 신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은 그 로고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인데요. 당시 신도중학교 로고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경험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렇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삶의 질을 높이고 편리하고 더 인간적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체득해 보도록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지은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동안에 저는 출석 점검과 또 평소 집중력이 약하거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DM 채팅을 통해서 그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요게 그 사이트 링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요즘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직접 체험해 보는 활동이었습니다. 그 실물 사진하고 합성 사진을 구별해 보는 퀴즈 형식으로 이제 체험을 직접 해보게 하였습니다. 요게 그 링크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업에서 아이들은 그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경험과 인공지능의 원리 등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순기능, 즉 좋은 경험이었겠죠. 그러니까 잘 이용하니까 인공지능이 나를 이렇게 잘 도와주는구나를 경험하게 하였고 그 이후에 페이크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이건 아이들에게 역기능을 인지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크 기술이 꼭 나쁘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좋게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제 이 수업에서는 제가 그 역기능을 이해시키려고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첫째, 만약에 누군가 이런 인공지능 합성 기술을 악용하게 된다면, 즉 만약에 누군가 내 사진을 합성을 해서 내가 한 말이 아닌 말을 하게 하여 누군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그리고 나의 기분은 어떨까에 대한 질문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나쁘게 사용되는 걸 막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계속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을까와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결론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규제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좋은 마음이 필요해요 등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윤리의식과 법제화에 대한 의식이 생겼다는 것이니까 이런 공감을 바탕으로 저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예, 이제 요게 그 기준의 역사를 설명하는 수업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선생님들께 설명드렸던 인간의 모습을 한 초지능 인공지능 출현의 의미와 시대를 앞선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이들에게 만약에 우리 교실에 인공지능 로봇 교사가 도입이 되어 함께 생활하게 된다면 필요한 윤리의식과 윤리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토의 문제를 주고 소그룹별로 우리에게 필요한 윤리 현장을 스스로 만들어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내용에서 저는 아이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고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서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실제 줌 플랫폼에서 발표를 했고 역시 저하고 이제 이지은 선생님께서 함께 듣고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잠시 그래도 한번 요 아이들이 작성한 윤리 현장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I 윤리 현장 1. 느끼지 못한다고 무시하지 않기. 돌 던지지 않기. 발로 차지 않기. 2. 학습에 관련해서 말 잘 듣기. 비꼬거나 반항하지 않기. 세 번째. 욕, 편견 섞인 말, 재미없는 농담하지 않기. 예쁜 말, 고운 말 쓰기.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배울 수도 있어요. 귀엽지 않나요? 예. 그리고 4. 조심조심 대해주기. 부품 비싸요. 부서졌을 경우에 수리비 부담하기. 이런 항목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그 진정성 있게 그 토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고마웠고요. 또 5번째 보면 실수에도 이해해주기. 시스템 오류로 보건실 간 학생 결석 처리했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줬고요. 6번 조항을 보면 AI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위에 5조항이 무효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Z세대들의 순수함과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고 훌륭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평소에 제가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보다는 공감력이 높은 아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주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하고 따뜻한 내용들을 창안해내는 경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협업과 공감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팀별로 교실에 필요한 인공지능 윤리 현장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 속에 인공지능 교사에게 감정을 부여해야 하는가라는 토의 주제를 가져와서 자발적으로 1시간을 더 수업하고 싶다고 해서 예정에 없던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기특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융합 수업을 마치고 한 교사 간 피드백 장면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수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배움과 성장이 서로에게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생님들. 네.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인간과 인간만이 교육을 하고 성장하고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역량을 함양하는 것, 주로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주체, 즉 인간만이 인간을 성장시키는 주체다, 이런 사고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몇 년 상간에 그 지식적인 측면도 그렇고 역량적인 측면도 그렇고 인공지능이 거기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이런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이 인공지능을 교육 환경에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러려면 뭘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던져보았더니 우리에게도 인공지능 윤리의식이 철저하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법제화를 기반으로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인공지능 발전에 몹시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은 지금부터 10년 이상을 꾸준히 해야지 바로 법제화한다고 다음날 바로 효과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도 도출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이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융합의 형식으로, 즉 인공지능 윤리 플러스 인문사회 융합교육 형태도 좋고 예체능에서의 융합도 좋고 각 과목별, 수업별 또는 학교급별 특징을 살리면서 다양한 형태의 융합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저의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제가 유용하게 감사해요 선생님. 제가 이 오늘 강의를 하면서 공감,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긴장되는 자리이고 선생님들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끄고 계셔서 반응이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많이 긴장을 했다가 채팅에 이렇게 들어가서 뭘 여쭙는데 선생님들이 좋은 따뜻한 말씀을 막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편해지면서 강의가 더 잘 되는 걸 느끼면서 역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힘을 주는 피드백이 사람을 더 성장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고맙게 느껴졌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미흡한 강의에 이렇게 좋게 해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다음 수업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혹시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공유를 드리면, 제 메일 주소로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제 메일 주소로 선생님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요거를
인공지능 윤리 모듬 수업은 몇 차시로 진행을 했냐면 그때 한 4차시 정도로 발표 수업까지 발표도 하다 보니까 발표하면서 아이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느꼈는데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4차시 정도로 했고 한 차시 더 이렇게 제한이 들어와서 6차시 정도로 늘려서 발표까지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자료는 여기 나와 있는 제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연락 많이 주시면 자료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는 여기 그 메일로 저한테 기록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 또 필요한 부분들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